제정신이야? 여인은 소리치며 양동이를 들어올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독한 냄새와 함께 썩은 거름이 노인의 온몸을 뒤덮습니다. 똥물을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엄마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대가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딸이 엄마에게 똥물을 뒤집어 씌운 걸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6시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김도연 39살. 좁은 고구마 창고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썩은 고구마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창고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환기구 하나만 달랑 뚫려 있어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썩은 고구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구마 더미를 해집니다. 손끝이 흙으로 까맣게 더러워졌습니다. 무른 고구마를 집어들 때마다 즙이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조여듭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폐 한쪽을 절제한 수술 자국이 욱신거립니다. 도연은 잠시 멈춰서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창고 밖에서 들리는 닭 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목에 주사 자국을 내려다봅니다. 파랗게 멍든 핏줄. 며칠 전 병원에서 맞은 항암제 주사 자국이었습니다. 아직 붓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도연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고구마를 집어듭니다. 상자 하나를 들어올리는데 팔이 후들거립니다. 20kg도 안 되는 무게인데 말이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 다닐 때는 캐리어 2개도 거뜬히 들었는데 지금은 빈 상자 하나도 버겁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작업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려고 손등으로 문지르는데 손에 묻은 흙이 얼굴에 묻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거울도 없는 창고 안. 도연은 자신이 지금 어떤 꼴인지 상상이 갑니다. 흙투성이, 땀범벅, 비틀거리는 모습. 이게 나인가? 1년 전만 해도 양복 입고 회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고 클라이언트 미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고에서 썩은 고구마나 골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마당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고구마 상자를 들어올리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꼭 다물고 계속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당에서는 장모 최순자가 밭에서 캐온 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65살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억센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순자는 창고 쪽을 흘끗 보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도연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일부터는 밭으로 나가야지. 도연이 창고 밖으로 나와 손목에 주사 자국을 슬쩍 가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회복하면. 그때 가도. 암 걸린 게 무슨 훈장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다니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마침 마을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아이고 뭐려. 우리 사위가 허약해서 말이야. 제가 다 해야죠, 뭐. 순자는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속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듣고만 있습니다. 항변할 기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약을 꺼냅니다. 손이 떨리면서 약통을 엽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순자가 들어섭니다. 또 약 먹어? 아파서 일 못한다고 핑계 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약만 달고 사네. 그렇게 아프면 누워만 있으려고. 도연은 약을 급하게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치며 나가버립니다. 저녁 무렵 서진의 고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으며 마당으로 나갑니다. 응, 형님. 네, 도연이요? 아이고, 몸이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걱정이에요, 정말.
도연은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화 끈을 고쳐 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해질녘 뒷마당에서 순자는 커다란 똥물 비료통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건 말이야, 사람 거만 쓰는 게 아니라 소똥까지 섞은 진짜 백이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 순자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혼잣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도연을 부릅니다. 야, 도연아. 이리 와봐. 도연이 뒷마당으로 나오자 순자는 말합니다. 내일부터 저 천평밭 일 좀 해야겠다. 가을무 정리하고 거름 주는 거 네가 해. 어머니, 그런데 아직 몸 쓰면 생기가 도는 법이야. 그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더 병이 깊어지지. 일 안 하면 몸이 굳어. 움직여야 피가 돌아. 순자의 말투는 단호합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서진이 집에 돌아옵니다. 36살 도연의 아내이자 순자의 딸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진이 안방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목이. 도연은 애써 웃으며 말을 흐립니다. 서진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밭에는 안 갔죠? 응, 다행이다.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서진은 한숨을 쉬며 애써 웃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당신 몸 회복되면 우리 나갈 거예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밭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만 차갑게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이 지나고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입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방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순자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손에는 거름 바가지를 들고 있었죠. 오, 이제야 사람이 돼가네. 그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는 법이야. 순자는 도연에게 거름 양동이를 건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도연은 인상을 찌푸리지만 양동이를 받아듭니다. 가을무 바꿔서 시든 줄기부터 정리해. 그 다음에 거름 주고. 알았지? 네, 어머니.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밭을 향해 걸어갑니다. 천평밭은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도연은 밭 입구에 서서 앞을 바라봅니다. 수평선처럼 펼쳐진 밭. 가을무가 줄지어 심어진 밭은 정말 광활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밭을 비춥니다. 이슬이 맺힌 무잎이 반짝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넘어야 할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걸 어떻게 다 하지?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순자가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도연은 호미를 들고 첫 번째 줄로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흙이 차갑습니다. 아침 이슬이 스며든 땅은 축축했습니다. 가을무는 이미 수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땅 위로 튀어나온 시든 줄기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첫 번째 줄기를 잡고 당깁니다. 생각보다 힘이 들어갑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으로 힘껏 당기자 겨우 뽑힙니다. 땀이 금세 흘러내립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9월 말, 아직 더위가 남아있는 시기였습니다. 한 줄을 끝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줄이 수십 개입니다. 도연은 계산을 해봅니다. 이 속도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하지만 순자는 점심 전에 끝내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속도를 높입니다. 손이 자꾸 미끄러집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하니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폐수술 후유증으로 숨이 자꾸 가빠집니다. 입으로 헐떡거리며 숨을 쉬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통을 들고 물을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잠시 쉬려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순자가 다가옵니다. 손에는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똥물거름이 담긴 바가지였습니다. 이걸 한 구역에 한 바가지씩 뿌려. 순자가 시범을 보입니다. 바가지로 거름을 푸듯이 떠서 밭에 뿌립니다. 거름이 흙 위로 쏟아지며 퍼집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도연은 코를 막고 싶지만 참습니다. 순자는 바가지를 도연에게 건넵니다. 자, 네가 해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습니다. 거름통에 바가지를 넣습니다. 걸쭉한 액체가 바가지에 담깁니다. 소똥과 사람 분뇨가 섞인 거름이었습니다. 도연은 바가지를 들어 밭에 뿌립니다. 거름이 흙 위로 철썩 쏟아집니다.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헛구역질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습니다. 거름 하나 못 주는 게 뭘 먹고 살겠다고.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바가지를 듭니다. 한 구역, 두 구역, 세 구역. 거름을 뿌릴 때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옷에, 손에, 얼굴에 거름이 튑니다. 도연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도연은 반쯤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거름 냄새로 찌들었습니다. 손은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장모를 봅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엔 연민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쉬었다가. 쉬지 말고 해. 점심 전에 다 끝내야 하니까. 도연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물을 마시러 가려고 물통을 집어드는데 손이 떨려서 물통이 땅에 떨어집니다. 물이 흙바닥에 쏟아집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하네. 순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도연은 물통을 주우며 입술을 깨뭅니다. 1시간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밭 중간쯤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가 흔들립니다. 하늘이 빙빙 돕니다. 도연은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지만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부르지만 순자는 저 멀리 있습니다. 순자는 도연 쪽을 힐끗 보더니 천천히 걸어옵니다. 왜 힘들어? 그럼 일을 하지 말든가. 순자는 비웃듯 말합니다. 그러고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남자가 그것도 못 버티면 뭐라고 살려고. 도연은 대답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옆밭을 지나가던 이웃 노인이 이쪽을 봅니다. 순자씨, 사위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겠소? 에이, 유난 떠는 거예요. 그래도 암 수술하신 분 아니었소? 벌써 몇 달 지났는데 맨날 아프다고 호들갑이에요.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순자는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이웃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도연의 시야가 점점 더 흐려집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납니다. 그는 땅바닥에 완전히 쓰러집니다. 바지는 흙투성이가 되고 입가엔 하얀 거품이 맺힙니다. 순자는 처음엔 가만히 서서 지켜봅니다. 또 연기하나. 순자는 중얼거리며 도연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발로 도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봅니다. 하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야, 도연아. 야.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마을길로 들어섭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그런데 밭 쪽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남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여보. 서진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밭으로 뛰어갑니다. 구두굽이 흙에 박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연씨. 서진은 남편을 흔들며 오열합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어서요. 서진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순자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별일 아니야. 조금 이랬다고 저러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서진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 눈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어서요. 서진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조금 쉬면 일어날 거야.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이야기를 하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겁니다. 다행히 도연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조금만 버텨요. 구급대원들이 도연을 들것에 옮깁니다. 서진은 구급차에 함께 타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저 아내예요. 네, 타세요. 서진이 구급차에 오릅니다. 순자가 뒤에서 말합니다. 야, 서진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병원 가봤자. 서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구급차 문을 닫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갑니다. 1시간 후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서진에게 설명합니다. 탈진과 탈수 증세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 회복 중인 환자가 과로를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재발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항암 치료 후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했어요. 이 정도 상태에서 밭일은 재발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도연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옵니다.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약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해가 지고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하루 입원을 권합니다. 최소한 오늘 밤은 병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이 거부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쉴게요. 그래도 돈이 걱정돼서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지만 도연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결국 서진은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뒷마당에서 여전히 걸음을 푸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서진은 차에서 내려 남편을 부축합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보고도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왔어? 괜찮다며? 내가 뭘 했어?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순자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서진은 남편을 부축한 채 멈춰 섭니다. 엄마,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왜? 멀쩡하게 돌아왔잖아. 멀쩡하다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말립니다. 여보, 괜찮아. 들어가자. 하지만 서진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봅니다. 떨리는 손, 힘없이 서 있는 모습.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순자는 걸음을 푸며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밥값을 하는 거지.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단 낫잖아. 순자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이 말합니다. 서진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걸음 만들지. 그게 아니라. 서진은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를 봅니다. 저 사람 좀 봐요. 당신 딸 앞에서 남편 죽여놓고 뭘 더 보태려고 그래요. 이게 가족이에요. 도연이 아내의 팔을 잡으려 합니다. 여보, 괜찮아. 들어가자.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자는 코웃음을 칩니다. 죽긴 뭘 죽여. 저렇게 멀쩡히 서 있잖아.
또 기지배가 예민하게 굴고 그 순간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똥물통 뚜껑을 엽니다. 도연이 깜짝 놀랍니다. 여보, 여보 안 돼.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양동이를 들어 똥물을 가득 퍼 담습니다. 순자는 딸의 행동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은 양동이를 들어 엄마의 어깨에 똥물을 붓습니다. 으악! 순자는 소스라치며 비명을 지릅니다. 지독한 냄새와 함께 썩은 거름이 온몸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하지만 서진은 다시 양동이를 들어 엄마의 발치에 똥물을 붓습니다. 이 기집애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가 고함을 지릅니다. 서진은 양동이를 떨어뜨리고 울부짖으며 소리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댔까예요. 엄마 사람 맞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도연은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품에 안겨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순자는 온몸에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이웃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세상에 저게 무슨? 서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양동이가 땅에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의 거름을 닦아냅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진은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이제 우린 남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순자는 마당에 혼자 남겨집니다. 온몸이 똥물 범벅인 채로 말이죠.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요. 우리 나가야 해요. 나가? 어디로? 병원으로 다시 가요. 제대로 검사 받아봐요. 서진은 남편의 옷가지를 챙깁니다. 도연은 몸을 일으키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웁니다. 마당에는 순자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고 있지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순자는 차에 타는 딸을 봅니다. 야, 서진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그대로 집을 빠져나갑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진은 남편을 다시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도연의 상태를 자세히 진찰합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서진을 따로 부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내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암 수술 후 이 정도 회복 단계에서 밭일은 재발 위험도 있었어요. 노동이 가능한 상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오히려 절대 안정이 필요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시킨 겁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합니다. 소견서를 자세히 써드릴게요. 법적으로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으로요? 네. 이건 학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복지사 한 명이 상담실로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복지사 오현수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연락받고 왔어요. 복지사님, 환자분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학대입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서진은 복지사와 함께 상담실로 이동합니다. 오현수는 차분하게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밭일을 강요한 것, 아픈 몸으로 천평밭을 일군 것, 결국 쓰러진 것까지 모두 이야기합니다. 복지사님, 전 엄마가 너무 미워요. 저 사람을 엄마라고 계속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오현수는 서진의 손을 잡아줍니다. 많이 힘드셨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증거 수집이 시작입니다. 증거요? 네.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우린 나갑니다. 도연이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곧 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러 통이 왔지만 서진은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문자가 옵니다. 당장 집으로 와. 네가 미쳤구나. 서진은 문자를 읽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번호를 차단해버립니다. 오현수가 조언합니다. 연락 끊는 게 지금은 맞아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거처, 의료비, 법률 상담 모두 가능해요. 지금 바로 나가세요.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도연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습니다. 서진이 들어오자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이런 거지.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나갈 거예요. 다시는 그 집으로 안 돌아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도연은 아내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하루 입원을 권합니다. 최소한 오늘 밤은 병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도연이 거부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쉴게요. 돈이 걱정돼서요. 복지사 오현수가 말합니다. 도연 씨, 일단 오늘은 친정집 말고 다른 곳에서 쉬세요. 오늘은 제가 임시로 묵을 곳 예약해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월세방 알아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 지원 가능한 임대 정보 몇 곳 알려드릴게요. 보증금 부담 적은 곳들이요. 1시간 후 오현수가 근처 모텔 하나를 예약해 줍니다. 결국 서진은 남편을 부축해 차에 태우고 병원을 나섭니다. 향하는 곳은 친정집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여보, 오늘만 참아요. 내일부터 우리 집 알아볼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낯선 모텔방에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모텔방은 좁았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밤새 깜빡이는 불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봅니다. 거름 냄새는 씻어냈지만 물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나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서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 옆에 앉습니다. 여보, 손 좀 봐요.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물집 투성이 손. 서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제가 알면서도 못 막았어요. 제가 일찍 알았어야 하는데. 제가. 도연은 아내를 안아줍니다. 서진은 남편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진이 먼저 몸을 일으킵니다. 눈물을 닦고 남편을 봅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응. 다신 그 집으로 안 돌아가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서진은 약국에서 산 반창고와 연고를 꺼냅니다. 남편의 손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릅니다. 도연은 가만히 아내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파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참았습니다. 아내가 안쓰러워할까봐. 반창고를 붙이고 나서 서진은 남편을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눕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집부터 알아봐야지. 돈은 괜찮을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로 상당 부분 나갔습니다. 보증금을 내면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 내가 일하면 돼. 무리하지 마요. 응.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낯선 천장입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정집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순자의 눈치를 봐야 했고 언제 또 일을 시킬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방 안에 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좁고 낡은 모텔방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는 이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도연은 눈을 감습니다. 피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요. 서진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창밖의 네온 사이는 밤새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모텔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진은 복지사 오현수가 문자로 보내준 임대정보 몇 곳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 중에서 몇 군데 가볼까요? 응, 좋아.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여러 집을 둘러봅니다. 어떤 곳은 너무 비쌌고 어떤 곳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외곽의 작은 월세집이었습니다. 2층 건물의 원룸이었죠. 좁았지만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진은 차를 세우고 남편과 함께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문을 열자 텅 빈 방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벽지와 낡은 보일러가 보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웃으며 말합니다. 좁지만 우리 집 만들어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라도 나온 게 다행이야. 서진은 방 안을 둘러봅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얼룩도 보였습니다. 바닥은 낡은 장판이 깔려 있었고 모서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부엌은 더 작았습니다. 싱크대 하나, 가스레인지 한 구. 냉장고는 작은 미니 냉장고였습니다. 그나마 전세입자 두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봅니다. 타일은 금이가 있었고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씻어야 하는구나. 서진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이것도 우리 집이야. 서진은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냅니다. 옷 몇 벌, 수건, 세면도구. 친정집에서 급하게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것밖에 없네요. 괜찮아. 필요한 건 천천히 사면 돼. 도연은 창문을 열어봅니다. 바깥이 보입니다. 맞은편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빽빽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 멀리 편의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구나. 도연은 창문을 닫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지 옆집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 여보, 소리가 다 들리네요. 응. 조심해야겠다. 두 사람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개어서 벽장에 넣습니다. 벽장 문이 삐그덕거렸습니다. 수건은 화장실에 걸어둡니다. 세면도구는 싱크대 위에 놓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뭐하지? 서진은 남편을 봅니다. 도연도 아내를 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응. 좀. 뭐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나갈게요. 뭐 좀 사올게요.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여보는 쉬어요. 금방 올게요. 서진은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9월 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의점까지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담습니다. 라면, 계란, 우유, 빵.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카드가 긁혔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어떻게 하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오늘을 버티는 게 먼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연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라면 끓일게요. 응. 서진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니 파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라면이 끓는 소리가 방 안에 퍼집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평범한 소리였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먹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맛있다. 도연이 말합니다. 서진은 웃습니다. 라면이 뭐가 맛있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시끄러운 이웃. 하지만 이곳이 이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물이 잘 안 빠지는지 싱크대에 물이 고였습니다. 내일 뚫어봐야겠다. 응. 두 사람은 침대에 눕습니다. 매트리스가 푹 꺼졌습니다. 침대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불 꺼요? 응. 전등을 끕니다. 방이 어두워집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응. 서진은 남편의 품에 안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친정집으로 가서 짐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서진이 함께 가려 했지만 도연이 말립니다. 내가 갈게. 당신은 회사가 있어. 도연은 혼자 친정집으로 향합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순자가 밖에 나와 있습니다. 도연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립니다. 왔어? 네. 짐 좀 가져가려고요.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다 헌 것뿐인데. 순자는 비꼬듯 말합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헌 옷 몇 벌과 낡은 가방, 그리고 약통을 챙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들고 나오는데 순자가 말합니다. 도망가는 거지? 내 꼴 좀 봐라. 아내 뒤에 숨어서 살 셈이냐?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참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차에 짐을 싣습니다. 순자는 도연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기집애 꼬드겨서 나를 버리다니. 그날 오후 순자는 마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게으른 사위가 도망갔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먹고 자더니 이제 딸 꼬드겨서 나를 버리고 나갔네요.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댓글이 달립니다. 에고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일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일 시킨 건 좀. 순자는 그 댓글을 보고 화가 납니다. 곧바로 교회 단톡방에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놓고 효도는커녕 딸을 꼬드겨 나를 버렸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집사 몇 명이 답장을 보냅니다. 어머, 그런 일이. 순자 집사님 힘내세요. 반일을 맡긴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순자는 말합니다. 우리 사위 있잖아. 일은 안 하고 집에만 있더니 결국 도망갔어. 원래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돼. 아르바이트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편 작은 월세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도연과 서진입니다. 낡은 보일러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다 들립니다. 도연은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습니다. 서진은 남편 옆에 누워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응.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은 며칠 전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가를 연장하고 싶다고 했더니 인사팀에서 물었죠. 도연 씨,
언제 복귀 가능하세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회사도 어렵거든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비우시면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출근할 체력은 없었습니다. 회사 걱정은 나중에 해. 건강이 먼저야. 서진이 위로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말이죠. 이틀 후 서진은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겁니다. 어머, 서진 씨. 돌아보니 친정 마을에서 본 적 있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위가 도망갔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서진은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던지. 그래도 아파도 좀 움직여야 생기가 도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슈퍼를 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집 근처 슈퍼 주인도 서진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퍼진 걸까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도연은 갑자기 심한 기침을 시작합니다. 으흑. 폐암 후유증이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등을 쓸어줍니다. 물 마셔요. 천천히. 하지만 기침은 계속됩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도연은 이불로 입을 막으며 기침을 참으려 합니다. 미안해. 옆집에 소리 들릴 것 같아서. 괜찮아요. 참지 마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그날 밤 서진은 복지사 오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복지사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계세요.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봅니다. 낯선 동네, 낯선 집. 하지만 이곳이 이제 그들의 집입니다. 도연은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다 또 기침을 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서진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부엌 바닥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보. 서진은 급히 남편을 부축합니다. 도연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서진은 남편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라면을 대신 끓여 남편에게 먹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집니다. 좁고 낡았지만 이곳이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자 복지사 오현수가 소개해준 복지관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서진이 함께 가려 했지만 도연이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오현수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도연 씨, 어서 오세요. 요즘 어떠세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도연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복지사님, 다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좀 더 강했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장모님이 화가 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했으면. 오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도연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 일을 강요한 게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니까 미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오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도연 씨,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학대였어요. 그날 저녁 서진이 퇴근하자 도연은 상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당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은 난 엄마보다 당신 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해요.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현수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도연 씨,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글이요?
장모님이 블로그에 도연 씨 실명을 거론하며 글을 올렸어요. 증거로 남겨두세요. 도연은 급히 검색을 해봅니다. 순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위 김도연이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아픈 것을 핑계 삼아 일도 안 하고 딸을 꼬드겨 저를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애구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도연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서진이 블로그 글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내 이름을 다 써놨어. 서진은 복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복지사님,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네, 해당됩니다.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그 무렵 도연은 회사로부터 복직 면담 통보를 받습니다. 체력이 조금 회복되자 도연은 서진에게 말합니다. 복직 신청해야 할 것 같아. 무리하지 마요. 월세도 있고. 버텨야지. 며칠 후 도연은 회사로 복직 면담을 받으러 갑니다. 상사는 도연을 보며 탐색하듯 물어봅니다. 도연 씨, 몸은 괜찮아졌어요? 소문 들었는데. 네. 무슨 소문이요? 개인적인 일이 좀 복잡하다면서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벌써 소문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 그건. 회사도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용히 해결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직 첫 주 도연은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인 문제 많다면서 처갓집이랑 싸웠다던데. 도연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 달 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연 씨, 이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왜요? 사생활 문제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결국 순자가 퍼뜨린 소문이 직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은 작은 월세집 창가에 혼자 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서진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보, 왜 그래요? 승진 탈락했어. 소문 때문에. 그게 엄마 때문이에요? 응. 서진은 남편을 안아줍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절대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며칠 후 오연수가 도연에게 제안합니다. 도연 씨, 복지관에서 하는 암생존자 모임에 참석해보는 게 어때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도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합니다. 복지관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한 남성이 도연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저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도 처갓집에서 10년 버텼어요. 아프다고 하면 핑계 댄다고 했죠. 도연은 깜짝 놀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아요. 도연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서진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깨달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당연하죠.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아.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도연은 이제 제대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복지사 오현수는 도연과 서진을 불러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병원 진단서부터 시작하죠. 다음 날 도연과 서진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주치의는 진단서를 작성하며 말합니다. 폐암 수술 후 이 정도 회복 단계에서 밭일은 절대 안 됩니다. 재발 위험도 있었어요. 소견서를 자세히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든 서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야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순자가 올린 블로그 글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하나하나 캡처합니다. 여보, 이것도 다 저장해요. 응, 날짜까지 다 보이게 캡처해야 해. 교회 단톡방 메시지도 캡처합니다. 도연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글들이 수십 개였습니다. 며칠 후 복지사 오현수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도연 씨, 이웃 두 분이 증언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날 밭에서 쓰러진 거 목격하신 분들이에요. 도연과 서진은 이웃들을 만나러 갑니다. 한 분은 옆 밭일을 하던 할머니였고 다른 한 분은 그날 지나가던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도연 씨. 그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날 마당에서 다 봤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순자 씨가 너무 심했어요. 증언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본 걸 다 쓸게요.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날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키더니. 증언을 확보한 도연과 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오현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 학대 모두 해당됩니다. 정말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온라인 비방글, 증인 진술까지 다 있어요. 서진은 손을 꼭 쥡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반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똥물 사건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합니다. 학대 상황에서의 저항이었으니까요. 도연과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지사 오현수도 옆에서 말합니다. 제가 재판 준비 과정 내내 함께 할게요.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순자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됩니다. 명예훼손과 학대에 대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순자는 우편물을 받아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집어들고 변호사를 찾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요. 순자는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역공격을 준비하죠. 내가 먼저 고소하겠어요. 딸이 나한테 똥물을 부었어요. 폭행 아닌가요? 네,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순자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집니다. 복지사님 어떡해요? 엄마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대요. 예상했던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하지만 며칠 후 도연의 직장에 순자 측 변호사로부터 인물조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인사팀에서 도연을 호출합니다. 도연 씨, 법적 분쟁 중이시죠? 네. 개인적인 문제인데.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결해 주세요. 상사는 차갑게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무렵 마을 이장이 중재를 시도합니다. 이장은 서진에게 전화를 겁니다. 서진 씨, 나야. 양쪽 다 한 발씩 양보하면 안 되겠어.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이장님, 저희가 뭘 양보해야 하나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도연 씨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뭘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참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장님 말씀은 들을 수 없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순자는 경고문을 받고 분노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짓말로 날 무너뜨릴 셈이냐? 내가 평생 딸을 키운 게 죄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순자 편을 들지만 일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교회도 분열됩니다. 몇몇 집사들은 순자를 응원하지만 젊은 교인들은 서진 편을 듭니다. 순자 집사님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키다니. 교회 단톡방도 둘로 나뉩니다. 목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양쪽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이건 개인 문제니까. 하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현과 서진은 작은 월세집에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캡처한 글들, 증인 진술서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응. 무섭지만 해야 해. 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서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 정민재라고 합니다. 혹시 최순자 씨와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이신가요? 서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기자라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마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봤어요. 사연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진은 남편과 상의한 후 인터뷰에 응하기로 합니다. 며칠 후 기자 정민재가 작은 월세집을 찾아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민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날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사위분에게 일을 강요했다는 거죠? 네.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인데도 천평반일을 시켰어요. 정민재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순자가 올린 온라인 비방 글들도 봅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네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갑니다. 장모에게 똥물 부은 사건, 그날의 진실은? 기사는 도연의 건강 상태, 바칠 강요, 쓰러진 상황, 그리고 서진의 분노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순자가 올린 비방 글들도 함께 보도됩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 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립니다. 이건 학대 아닌가요?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키다니. 딸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네요.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똥물을 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효도가 뭔지도 몰라. 기사가 퍼지자 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MBS 시사 프로그램 제작팀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도현과 서진은 고민 끝에 출연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지사 오현수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용기 내주세요. 촬영 당일, 도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눈이 부셨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앉습니다.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등받이가 불편했습니다. 자꾸 자세를 고쳐 앉게 됩니다. 도현 씨,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스태프가 말합니다. 하지만 도현은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3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면에, 하나는 옆에, 하나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현이 따라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장실에서 서진이 나옵니다. 서진도 긴장한 표정입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칩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복지사 오현수가 옆에 앉습니다. 도현 씨, 진실만 말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진행자가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김미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도현은 일어나 인사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도현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힘드셨죠? 그 말에 도현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아직 촬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긴장돼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스태프가 신호를 보냅니다. 촬영이 시작됩니다. 빨간 불이 카메라에 켜집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도연 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39살이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손을 꼭 쥡니다. 폐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힘드셨죠? 네. 진행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모님 댁에서 살았어요.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말을 하다가 도연은 멈춥니다. 목이 메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밭일을 시키셨어요. 천평밭에서.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뜨거운 햇볕, 지독한 냄새, 떨리는 손, 쓰러지던 순간.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았을걸. 도연은 울먹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사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카메라는 도연의 눈물을 가까이서 담아냅니다.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스태프들도 진행자도 모두 숨을 죽이고 도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의 고통을 다시 듣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촬영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픈 것, 힘든 것, 무시당한 것, 쓰러진 것. 촬영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도연 씨,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진행자가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촬영장을 나서는 도연과 서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여보, 잘했어요. 응. 이제 곧 끝나요. 두 사람은 방송국을 나섭니다. 밖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힘드셨죠?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사람으로 대해줬으면 좋았을걸. 사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카메라는 그의 눈물을 담아냅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응원 댓글이 쇄도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같은 처지였는데 눈물이 나네요. 사위도 사람입니다. 일부는 후원금을 보내겠다는 댓글도 달립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순자의 집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기자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최순자 씨,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문을 열고 나와 기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딸을 키운 게 잘못인가요?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일부 기자들은 순자의 이야기도 보도합니다. 장모의 입장은 평생 딸 키운 노모의 눈물. 여론은 양쪽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도연과 서진 편이었습니다. 서진은 온라인 댓글을 보다가 악플을 발견합니다. 장모도 불쌍하다. 효도 안 하는 요즘 세대. 부모한테 똥물을 부어. 폐륜이네. 서진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도연이 옆에서 말합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복지사 오현수도 전화로 위로합니다. 서진 씨, 방송 후에 비슷한 사례 제보가 쇄도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며칠 후 도연의 옛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형, 방송 봤어요. 몰랐어요. 그런 일을 겪고 있었는지. 고마워. 힘내세요. 형은 잘못이 없어요. 동료의 따뜻한 말에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교회도 변화가 생깁니다. 젊은 교인들이 순자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 너무 심하셨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순자를 옹호하던 몇몇 집사들도 입장이 흔들립니다.
목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조언합니다. 일단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마을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순자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혼자 집에 남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재방송으로 나온 시사 프로그램에서 도연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순자는 리모컨을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후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과 서진은 작은 월세집에서 서로를 안아줍니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응. 조금만 더 힘내자. 세상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소리칩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도연은 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납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 남편을 안아줍니다. 여보, 괜찮아요. 꿈이에요. 미안해. 무서운 꿈을 꿨어. 괜찮아요. 이제 곧 끝나요. 서진은 남편의 등을 쓸어줍니다. 도연은 천천히 진정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복지사 오현수도 함께 동행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교회 교인들, 기자들까지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반대편에는 순자가 앉아 있습니다. 순자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립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인 최순자, 원고 김도현과 배서진의 소송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먼저 순자 측 변호사가 주장합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사위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뿐입니다. 도연 씨도 반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 측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피고인은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원고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습니다. 이어서 도연이 증언대에 섭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반일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였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잠시 멈춥니다. 그러고는 계속 이어갑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순자 측 변호사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프다고 하면 핑계 댄다고 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굽니다. 다음은 서진의 차례입니다. 서진은 증언대에 서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제가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편이 쓰러질 때까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서진은 눈물을 닦습니다. 판사는 잠시 시간을 줍니다. 이어서 의료진이 증언합니다. 환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노동은 재발 위험을 높였습니다. 이웃 할머니도 증언대에 섭니다. 그날 마당에서 다 봤어요. 딸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순자 씨가 너무 심했어요. 복지사 오현수도 증언합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 사례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증언대에 섭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피고인 반성하십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말이 지나쳤다면 미안합니다. 판사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건 책임 회피 발언으로 들립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겁니까? 제가 뭘 반성해요? 내가 딸을 위해 평생.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순자는 마지막 진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는 서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립니다. 도연은 순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자도 도연을 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증거, 증언, 변론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집니다. 피고인 최순자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 유죄. 접근금지 3년 위자료 2천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립니다.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속삭이지만 순자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서진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여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응, 고생했어. 복지사 오현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습니다. 정말 잘 이겨냈어요. 2분 다 대단해요.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도연과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탑니다. 차 안에서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서진이 먼저 말합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차는 작은 월세집을 향해 천천히 달려갑니다. 그날 밤 2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듭니다. 더 이상 악몽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죠.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농기계 정비사 자격증 공부하려고.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농사일은 못하지만 농기계는 고칠 수 있잖아.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매일 저녁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합니다. 여보, 합격했어. 축하해요. 서진은 남편을 껴안고 기뻐합니다. 2 사람은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곧 도연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시골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농기계 교육을 해주는 자리였죠. 도연은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첫 강의 날,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센터 강당에 섭니다.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기계 정비 강사 김도연입니다. 도연은 청년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저도 한때 농사일에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청년들이 주목합니다. 도연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농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의 농사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강생 중 1명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존경합니다. 그 말에 다른 수강생들도 박수를 칩니다. 도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열심히 해봐요. 강의실 뒤쪽에서 서진이 남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그 무렵 서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낳아요. 정말? 우리가? 도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안아줍니다. 2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10달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납니다. 도연과 서진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끝에 얻은 선물 같았습니다. 딸이 돌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농기계 교육센터 강당에서 소규모 돌잔치를 엽니다. 복지사 오현수, 병원 의사, 이웃들, 수강생들, 그리고 방송 이후 알게 된 후원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당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는 돌복을 입고 돌잡이를 합니다. 청진기를 잡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의사 되겠네. 건강하게 자라거라. 도연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서진도 옆에서 미소 짓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순자는 강당 입구에 서서 망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손녀를 위해 준비한 금반지였습니다. 순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순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딸과 사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마주쳤지만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 이후 순자의 삶은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피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혼자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도연이 나왔던 방송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였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밭일을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쓰러졌던 그 밭. 천평밭을 혼자 걸으면서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신도 평생 농사일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도연이 쓰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도연이 두고 간 약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항암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서 일을 했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녀 보고 싶구나. 이번엔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돌잔치 합니다. 오시려면 오세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날부터 준비했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를 샀습니다. 가장 예쁜 것으로 골랐습니다. 옷도 새로 샀습니다. 오랜만에 옷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돌잔치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딸이 날 알아볼까?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문을 엽니다. 강당 안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순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멀리서 손녀가 보입니다. 돌복을 입은 아기. 너무 예뻤습니다. 딸을 닮았습니다. 서진이도 저렇게 예뻤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도연이 순자를 발견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서진도 엄마를 봅니다. 서진의 손이 떨립니다. 돌잔치가 끝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갑니다. 순자도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제 가야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녀를 가까이서 한 번만 보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도연과 서진 앞에 섭니다. 도연 씨. 순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깊이 진심으로 숙입니다. 도연은 순자를 봅니다. 1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밭일, 똥물, 쓰러짐, 모든 고통.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선물 상자를 꺼냅니다.
이거 손녀 줄 거예요. 받아줄 수 있나요? 서진이 상자를 받습니다. 열어보니 금반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서진도 눈물을 흘립니다. 손녀 좀 안아봐도 될까? 서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기를 엄마에게 건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안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예쁘다. 정말 예뻐. 순자는 손녀에게 뽀뽀를 합니다.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잘못했어. 순자는 아기를 서진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엄마. 서진이 부릅니다. 순자가 멈춥니다. 잘 가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강당을 나갑니다. 밖은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손녀도 안아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순자가 들어섭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말이죠. 순자는 구석에 조용히 앉습니다. 손녀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도연이 순자를 발견합니다. 몸이 잠시 굳습니다. 서진도 엄마를 봅니다. 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응.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도연 앞에 섭니다. 도연 씨. 순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도연은 순자를 봅니다.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1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칠, 똥물, 쓰러짐, 그 모든 고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녀를 봅니다. 서진이 아기를 안아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예쁘지요? 그래. 정말 예뻐. 순자는 손녀를 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서진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도연도 아내의 손을 잡아줍니다. 복지사 오현수가 다가와 말합니다. 정말 잘 이겨냈어요. 두 분 다 복지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의 용기 덕분이죠. 돌잔치가 끝나고 도현과 서진, 그리고 아기는 교육센터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도연은 딸을 안고 걷습니다. 서진은 남편 옆을 걸으며 손을 잡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우리 잘 이겨냈죠? 응.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은 마당을 천천히 걷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저 멀리서 순자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떠납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입니다. 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기가 아빠 품에서 웃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